사냥하는 날이다. 그리고 타깃은 김응봉 장군의 아들이다. 하지만 왜 제국군이 자기네 상관의 아들을 사냥하는 걸까? 모두가 마법을 쓰는 세상에서 이 녀석은 만화 없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힘에 미친 가문에서 이렇게 나약한 아들이란 완전한 수치였고, 그래서 친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없애버리라 명한 것이다. 종중이가 소년을 상대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이 녀석은 파리 한 마리조차 다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중이는 그대로 검으로 배를 뚫어버리고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데드풀조차 살아남지 못할 까마득한 높이였다. 밤이 되자 병사들은 그 녀석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그 장소로 향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마침내 그 녀석을 찾아냈지만 그 광경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에베레스트만 한 절벽에서 떨어져 배에 커다란 바람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은 그저 떡하니 앉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갑자기 녀석의 몸에서 초록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병사 중 한 명이 기겁하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공격을 꿰뚫어보고 피하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려 소대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다른 이들이 검을 뽑아 들자 녀석은 주머니에서 동전 새 잎을 꺼내 집어 던졌고 그 위력에 3명의 두개골이 동시에 꿰뚫렸다. 남은 소대원들이 무모하게 덤벼들었지만 한때 쓸모없던 그 녀석이 이제는 엘리트 부대를 짓밟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놈이 총을 꺼내 사각지대를 향해 쏘았다. 녀석은 가볍게 총알을 피하곤 느려 터졌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는 종중이의 목을 움켜쥐고 미소를 지으며 흠집 하나 없이 마지막 적을 끝장내버렸다. 대체 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마법도 없이 그 절벽에서 떨어져 놓고 갑자기 불오리로 변한 걸까? 이 녀석이 바로 김태주다. 그리고 병사들이 몰랐던 사실은 떨어지는 동안 그의 정신이 다른 세계로 끌려가 한 노인과 그자는 마주쳤다는 것이다. 장동마존 당군학이었다. 모두를 박살내고 자기 세계를 정복해버린 미친 고수 말이다. 두 사람의 정신이 연결되자 그들은 기억을 공유했고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동일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만 삶은 꽤나 달랐지만 말이다. 자기 세계에서 최강의 존재가 된 반면 소녀는 가문의 실패작으로 남아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당군학은 모든 무공과 기의 비급을 전수한 뒤 소년을 다시 본래의 몸으로 돌려보냈고 소년은 이제 자기 우주에서 최강이 될 준비를 마쳤다. 태주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초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독을 순수한 기운으로 바꾸며 이 세계의 당군학이 되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초록빛 에너지를 뿜으며 명상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병사들을 모조리 도륙한 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전부 쓸어버리는 것. 한 소대가 기지로 귀환해 장군에게 보고했다. 종중이의 부대가 전멸했고 녀석의 시체는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그의 아버지는 이미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선 만화가 없으면 대기의 독에 중독되어 죽기 마련이니 어차피 그 녀석도 명줄이 끊어질 거라고 장군은 확신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아이를 죽여라. 며칠 뒤 지리산의 마수 경계 구역에서 주인공은 그 광경을 감상하며 서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선 구리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런 풍경은 처음 보냐는 질문에 청년은 이 구역이 처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수염이 난 남자는 이 청년이 자기 도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2026년 구리는 제국에 병합되기 전까진 그저 한국의 작은 도시일 뿐이었다. 지리산은 절박하게 토벌이 필요한 마수들로 우글거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황제는 구리를 무법도시로 만들었다. 덕분에 마수 부산물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범죄를 묵인하는 등 많은 이점이 생겨났다. 도시에서 법을 없애버리자 마수를 토벌하기 위해 몰려든 각성자들로 도시는 순식간에 부유해졌다. 남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주절거리자 우리의 영웅은 본론만 말하라고 재촉했다. 결국 짐꾼 조장은 이 무법도시에 넘쳐나는 수많은 범죄자들에 대해 주인공에게 경고했다. 태주는 이 사내가 꽤 수다쟁이라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의 조언도 나쁘지 않았다. 며칠 전 태주는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 그 후 그는 제대와 동시에 모든 연락을 끊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무법도시야말로 이를 위한 완벽한 장소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어쨌든 제국이 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 가문에서도 그의 행방을 찾기 힘들 터였다. 더 좋은 건 수련에 큰 도움이 될 온갖 독성 물질들이 이곳에 널려 있다는 점이었다. 태주는 아직 무공에 익숙하지 않았다. 기적처럼 죽음의 문턱에 섰던 주인공은 무림에서 당동마존이라 불리는 또 다른 자신과 마주했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여자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푼 꼴이 되었다는 게 꽤나 아이러니했다. 지금 산속에서 짐꾼으로 일하고 있는 태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필요한 힘과 자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조장이 파티 내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 것 같냐고 의견을 물었다. 아저씨는 뜻밖에도
앳돼 보이는 정규 랭크 각성자 이한유를 가리켰다. 정규 각성자라면 주인공이 죽인 중위보다 한 단계 위일 터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그 각성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렇게 돌연변이 삼선모기에게 물린 그녀가 힘없이 땅으로 고꾸라지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태주로서는 이게 왜 이리 난리를 칠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상황을 수습하고 나섰다. 마법 지팡이를 쥔 빨간 머리 여자가 온 마력을 끌어모아 거대한 파이어볼 주문을 시전했다. 그리고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모기의 공포는 끝이 났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겁을 먹느냐는 질문에 조장은 이 벌레가 일시적으로 만화를 흩어지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어떤 각성자는 물리기만 해도 기절해버렸고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전멸한 파티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다들 패닉에 빠지는 것도 당연했다. 무리민 자아의 기억 속에서 주인공은 그 모기가 내뿜는 것과 꽤 흡사한 성질의 독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태주는 이 기회를 틈타 독기운을 읽는 무공으로 그녀를 진찰하기로 했고 그 결과는 그의 흥미를 몹시 자극했다. 이 지역엔 모기가 없어야 정상이었기에 헌터 중 한 명이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팀장에게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고 주장했고 팀장 역시 그 말에 동의했다. 바로 그때 수풀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팀장은 화들짝 놀랐다. 그는 즉시 파티원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외쳤다. 하지만 알고 보니 먹이사슬의 최하층이자 번식력이 미친 듯이 뛰어나 실험쥐로 쓰기 딱 좋은 긴꼬리 토끼에 불과했다. 그걸 본 팀원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그저 헛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라 속단해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결코 헛소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 눈치채기도 전에 팀장과 그 옆에 헌터는 순식간에 목이 날아갔다. 그렇게 순식간에 파티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간들은 이제 우렁찬 포효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사나운 야수, 오크들의 습격을 받고 있었다. 이를 본 마법사는 마수들의 시선을 끌어 파티원들이 피할 시간을 벌기로 결심했다. 조장이 주인공을 돌아보았다. 태주는 자기는 남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라고 재촉했다. 조장 아저씨는 우리 같은 짐꾼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말렸지만 태주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결국 조장은 기절한 젊은 여검사를 건네받았다. 태주는 일단 도망치라고 외치며 자신은 그저 가볍게 거들기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꼭 살아남으라 당부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주인공은 마수들의 움직임이 기묘하게 동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 사이 마법사는 오크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방으로 스킬을 난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크 한 마리가 태주를 노리고 돌진하는 걸 발견했다. 이를 본 그녀는 바닥에 단단히 발을 딛고 단번에 그 괴물을 막아내기로 결심했다. 단 한 방의 파이어볼로 오크는 흔적도 없이 타버렸다. 태주는 살이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에 코를 틀어막았다. 그제야 그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알아챘다. 태주가 숙이라고 소리쳤고 그녀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고요한 평온함이 감도는 선계의 호숫가에서 한 달 전 이곳에 입신한 당독마저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옛 경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 회상하고 있었다. 기억이 연결된 덕분에 그는 지구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를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었다.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겠다는 그의 목표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렇다 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방심한 것은 그의 실수였다. 결국 이 천계라는 곳은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정신병원에 불과했으니까. 온갖 미치광이들로 득실거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동마의 눈에는 각 문파의 계파조사들이나 전설적인 고수들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모습을 보며 노인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평생을 바친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또 다른 자신과 영혼을 공유한 것은 꽤나 즐거운 경험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동마는 자신의 후계자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지만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한 명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절대고수가 되었다. 다른 한 명은 무능력자로 낙인 찍혔기에 노인은 자신의 능력이 그의 처지를 낫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자신이 바랐다. 속한 세계의 최강자들을 뛰어넘기 위해 태주는 새로운 독공의 칠성에 도달해야만 했다. 노인은 자신과 젊은 날의 자신이 다시 만날 그 순간과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 때 무언가가 갑자기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검선이었는데 비도나 던지는 주제에 감히 검수를 조롱한 동마에게 시비를 걸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깨달음을 포기한 자는 칼을 쥔 채 다른 노인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한편 지구에서는 오크들이 바싹 타들어가는 동안 그 여자는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눈치챘다. 그렇다 해도 그녀에게는 날아오는 칼날에 반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무능함을 본 주인공은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이 직접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먼저 그녀를 기절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 다음 태주는 몸을 앞으로 날렸다. 그는 새롭게 익힌 광역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비도술, 비도폭발을 사용하자 전장 위로 동전의 폭풍우가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오크들은 빠르고 치명적인 동전들에 순식간에 압도당했고 투사체들은 그들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갔다. 그렇게 마침내 무도가는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오크 한 마리를 통째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꽤나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다. 태주는 실수로 기절시켜버린 마법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무능력자가 약한 오크떼를 몰살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버지를 포함해 수많은 이들의 감시를 받게 될 테니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시 이 자리를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태주는 노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해보았다. 무능력자라면 평소에 이런 일로 고민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투척 기술을 사용한 후 일일이 무기를 회수해야 하는 뒷정리는 꽤나 번거로웠고 투사체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칠성에 도달한 후 어떻게 회수 기술을 익힐지 궁리하던 중 그는 동전 하나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에 박혀있는 동전을 발견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무언가 날아가는 벌레를 발견했다. 태주는 재빨리 행동하기로 했고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낚아챘다. 이곳이 돌연변이 삼선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벌레가 바로 프로 각성자를 물었던 그 모기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리고 태주는 그 벌레를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 생물체의 독은 일시적으로 내공을 흩어지게 하고 각성자 체내의 만화 흐름을 교란시킨다. 우리의 주인공은 즉시 그것을 무림의 산공독과 비교해보았다. 하지만 무림과 달리 지구에는 이 독의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했고 그만큼 이 독은 꽤나 위험했다. 이 독의 성분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주인공은 노인에게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해독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늙은 고수의 세계에 존재하던 약초들과 비슷한 것들을 이 세계에서 찾아내야만 했다. 태주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다. 바로 손에 든 벌레를 먹어 치우는 것이었다.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기를 입에 털어넣고 꿀꺽 삼켜버렸다. 방금 삼킨 간식 덕분에 그는 두 종류의 독이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알맞은 재료만 찾는다면 자신에게 엄청난 불을 안겨줄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이 가설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흥미를 끄는 기이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사로잡았다. 태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곳에 나타나선 안 될 정예 오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녀석의 몰골을 보아하니 피에 단단히 굶주려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인간들을 몰살시키겠다고 괴물이 울부짖자 주인공은 녀석의 거대한 덩치와 더불어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찌됐든 정예 몬스터라면 마수들 사이에서도 각성자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에는 오크가, 그것도 정예 오크가 나타날 리 만무했으니 지금 이 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오크가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 일격이 뿜어내는 파괴력은 끔찍한 파멸을 불러왔다. 그 엄청난 화력에 감탄한 노인은 이것이 엑스퍼트 급 몬스터에 필적하는 수준이라 단언했다. 그가 가진 어떤 동전으로도 이 괴물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할 확률이 농후했다. 그렇다 해도 그는 한번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다. 태주는 즉시 비도술, 신속격을 전개했다. 그것은 세 개의 동전을 엄청난 속도로 괴물을 향해 쏘아보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 투사체들은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했지만 이내 허무하게 멈춰버리고 말았다.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무도가가 자랑하는 최강의 암기 공격조차 괴물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광역기를 쓰면 힘이 더욱 분산될 테니 그는 혈인독장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괴물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제야 태주는 자신이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싸움의 초입부터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 꼴을 알게 된다면 과거에 자신이 부끄러워할 것이 틀림없었다. 태주는 오크무리를 너무 쉽게 처리한 탓에 자신이 오만해졌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가로막은 장애물이 얼마나 끔찍하든 상관없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면 될 일이니까. 결국
이것이 천하제일동마가 걸어온 길이었다. 그렇게 독장이 뿜어져 나가자 정의 몬스터는 몸을 일으켜 그 공격을 쳐냈다. 강철로 된 놈의 거대한 도끼가 우리 영웅의 맨손과 정면으로 격돌했다. 태주는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곧이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충돌이 끝난 후 거대한 도끼는 부서졌지만 무릎을 꿇은 전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 오크에게 생채기조차 내지 못했고 이를 본 그는 놈이 쓰러질 때까지 끝없이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순간 예리한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돌연 정의 오크의 몸이 수만 갈래로 찢겨나갔다. 인간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괴물 본인조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 채였다.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놈을 보며 태주는 이 오크를 죽인 자가 분명 마스터급 각성자일 것이며 이 정의 몬스터만 아니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도망쳤을 것이라 깨달았다. 그는 생명의 은인에게 둘러댈 변명거리를 필사적으로 쥐어짜내기 시작했다. 그때 태주를 향해 네가 이 오크를 죽인 것이냐는 질문이 날아왔다. 그 남자는 영웅에게 문양이 없는 것을 보아 괴물을 쓰러뜨릴 리 만무한 한심한 비각성자임이 분명하다고 단정지었다.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태주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자경대장이자 노고단의 길드 마스터인 상임위원 이정학이 대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태주는 저런 엄청난 존재감과 오만함, 그리고 힘을 지닌 자라면 필시 거물일 것이라 직감했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어야만 했다. 그가 막 입을 때려던 찰나 짐꾼 반장이 허겁지겁 끼어들었다. 그러나 이 중년의 사내는 태주의 안위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짐만 걱정했는데 다행히 운반꾼의 말에 따르면 짐은 무사한 듯했다. 누군가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가리키자 턱수염을 기른 사내가 누군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짐꾼 반장은 즉시 이정학을 알아봤고 이정학은 막 도착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처리반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자유도시는 황제가 아닌 자치위원회의 통제를 받았고 자경대장은 투표권을 가진 엄연한 위원이었다. 또한 그는 치안을 담당하는 노고단의 길드마스터이자 마스터급 각성자이기도 했다. 짐꾼 반장이 모든 짐꾼들이 그의 길드에 보호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먹이자 길드마스터는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턱수염 사내는 자신이 주책을 떨었다며 사과하고는 동료에게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라고 재촉했고 태주는 즉시 고개를 이정학은 청년이 짐꾼에 불과한 것을 보며 정말로 저 오크 대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맞는지 추궁했다. 태주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오크들을 쓸어버린 마법사가 많아 고갈로 쓰러진 후 자신 혼자 정의 몬스터와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끝나자 자경대장의 부하들은 생존자들을 확보하고 처리반도 불렀으니 이제 그만 이동하자고 그를 재촉했다. 이정학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로 했지만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도시에 갓 들어온 이 애송이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눈에 띄지 말고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미치광이처럼 웃어젖히며 다음번엔 오늘 같은 자비는 없을 거라 주인공에게 으름장을 놓고는 자리를 떠났다. 상임위원이 떠나고 나서야 늙은 반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도시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절대 저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고 동료에게 단단히 일렀다. 태주는 이정학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뇌물을 즐기고 범죄를 눈감아주는 타락한 간부라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사실 그의 모든 순찰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면 숲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스터들은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었기에 신참 짐꾼은 그들을 피해서 당장 짐을 가지고 산을 내려가라는 충고를 받았다. 태주는 자경단 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영혼을 공유한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으며 쉽게 얻은 능력으로 각성자 몇 명을 죽이고서 오만해졌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지금의 태주라면 그의 옛 본신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할 수준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사를 더 진지하게 임하기로 마음먹고 반드시 강해지겠다고 맹세했다. 자유도시 구리는 거의 완벽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라면 이런 위험한 곳에 감히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기에 병원이 지독하게 부족했다. 이곳의 의료 종사자들 대부분은 사실 법의망을 피해 도망쳐온 돌팔이들이었다. 그런 이유로 자유도시에는 약방과 약국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렇기에 약사들은 정부나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일부 약사들은 정체불명의 수상한 병원보다 훨씬 더 신뢰받았기에 이를 이용해 큰돈을 벌기도 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돌연변이 삼선 모기의 해독제를 팔기로 결심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낮에는 짐꾼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약초를 캐며 밤에는 무공을 수련하느라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해독제 제조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 그는 어쩔 수 없이 무공을 삼선까지 끌어올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힘을 얻었고
더 이상 쉽게 당하지 않을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김태주는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터였다. 가게에 들어서자 손님은 백약국에 온 것을 환영받았다. 카운터의 직원이 여러 물건을 꺼내주려 하자 우리의 주인공은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밝혔다. 그 말에 여직원은 당황했다. 이어 태주는 자신이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팔러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안쪽에 있던 남자가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고아원의 원장이기도 한 백홍표가 이 약국의 사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태주는 곧장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직접 만든 약을 팔러 왔다고 설명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기꾼들이 문을 두드리는 탓에 노인은 이미 지쳐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칼에 제안을 거절하고 이 도시의 신참에게 돈을 벌고 싶다면 인력시장으로 가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태주가 이것이 모기 해독제라고 말하는 순간 사장은 흥미를 느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주인공은 이것이 돌연변이 삼선 모기의 해독제라고 확실히 밝혔다. 그렇게 그는 백홍표의 관심을 단숨에 끌었다. 태주는 이것이 미리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약효가 무려 10시간이나 지속된다는 청년의 말에 늙은 사장은 제대로 심기가 불편해졌다. 눈앞의 청년이 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약의 제조자는 그들에게 2병을 더 건넸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주며 약을 시험해보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기한은 자정까지였다. 태주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가게 안에 모두가 말문을 잃었다. 다들 그를 무슨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었다. 그때 한 손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약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공격대 팀장이자 약국의 단골이며 약물 애호가인 박진수였는데 사장에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물었다. 백홍표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장 확답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약을 직접 시험해보면 모든 게 확실해질 터였다. 제국의 네로라 하는 제약사들조차 만들지 못한 해독제였기에 홍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판매자의 그 당당한 태도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직원이 손님에게 약병을 내려놓으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어쨌든 시험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한 사장은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수상한 약을 함부로 삼켜버린 키 큰 단골 손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을 삼킨 직후 진수는 이 병에 든 건 그저 맹물인 것 같다고 선언했다. 사장은 아연실색했다. 이 단골은 포션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에 사장은 그 약에서 아무런 자극도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진수는 실망한 기색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언했고 이는 곧 그 약이 그냥 맹물이라는 뜻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주인공을 사기꾼이라 단정지으며 노인에게 남은 약병들은 그냥 버리라고 충고했다. 백홍표는 주인공이 그저 매일 찾아오는 흔한 사기꾼 중 하나일 뿐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 말을 남기고 단골 손님은 쇼핑을 마쳤다. 그와 팀원들은 개구리를 사냥하러 갈 예정이었고 이 작은 약물 테스트 때문에 일행에 늦게 합류하게 되었다. 꽤나 비싼 물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쿨하게 전액 현금으로 계산했다. 구매를 마친 단골 손님은 늙은 사장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백홍표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모기독의 해독제 따위는 누구도 만들 수 없으니 태주가 명백한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얀 짐승들이 사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순간 쉴드 강화가 발동되었다. 진수는 이 구역에 나타날 리 없는 검치 담비들의 공격으로부터 가까스로 몸을 지킬 수 있었다. 그때 그의 동료가 검을 꽉 쥐고 적을 베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팀장에게 당장 피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제 도망칠 길이 열린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자신이 모기에 물렸으며 곧 마비가 올 거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동료는 자신이 상대 중인 마지막 담비 한 마리만 처리하면 안전해질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그는 끔찍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돌연변이 모기떼가 나타난 것이었다. 만약 진수가 여기서 더 물리게 된다면 맹독에 압도되어 마비 증상의 희생양이 될 터였다. 그가 이 자리에 쓰러진다면 팀 전체가 야생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상황이었다. 쉴드가 약해지자 그는 정말 독에 당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벌레가 우글거리는 이 지역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대체 뭘 잘못한 건지 의아해하는 사이 일행 전체가 돌연변이 개구리 구역에 갑자기 나타난 검치 담비들에게 기습을 당한 것으로 인해 파티원 전원의 방충복이 순식간에 찢겨나갔다. 팀장은 자신의 부주의와 당황함 때문에 일격을 허용했다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벌레에 물린 파티원들은 곧장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짐승들이 그들의 퇴로를 막았었고
결국 싸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진수에게는 마지막 단비를 쓰러뜨리고 살아남기 위한 아주 약간의 힘이 더 필요했다. 그 순간 검사가 날아오는 공격을 경고했다. 그제야 팀장은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몬스터가 이미 강력한 공격을 꽂아 넣은 후였다. 놈의 칼날이 그의 쉴드를 꿰뚫었고 그대로 방벽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스킬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수는 체력이나 만화를 전혀 잃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깨달았다. 약국에서 삼켰던 그 해독제는 사실 사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다시 전투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굳센 의지로 검을 꽉 쥐었다. 팀장은 해독제가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승리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늦은 밤 누군가 다급하게 늙은 사장의 약국으로 뛰어들어왔다. 진수는 서둘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그는 모기 해독제의 가격을 묻더니 재고를 전부 사겠다고 요구했다. 얼마 후 자유도시의 시장에서는 스태미나에 엄청나게 좋다고 소문난 검치단비가 500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누군가 맞춤형 갑각류 마수 갑옷을 0만 원에 팔고 있었다. 국경 도시 파주에서 자란 소녀는 이런 큰 시장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기에 꽤나 활기차다고 느꼈다. 태주가 하루 쉬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모기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경지에 도달해야만 했다. 약초와 독초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려면 내공에 대한 정밀한 통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무리를 한 탓에 독단의 과부하가 걸렸고 결국 체내의 모든 독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그는 커피숍에서의 만남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홍표는 해독제 전부를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보아하니 그가 직접 만든 약이 꽤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노점상은 이를 인정하며 그 약이 산에서의 사냥에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 설명했고 주인공을 미친 돌팔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과했다. 그러자 홍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청년이 약을 몇 병이나 만들었는지 물었다. 재고가 6만 병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인은 그게 다 팔리면 어쩔 셈인지 물었다. 이에 태주는 그냥 더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식 생산 단가를 1만 원으로 책정해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병당 생산비가 100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태주는 꽤나 만족하며 재고를 다 팔면 30억 원이 될 거라고 짚어냈다. 세금이 고작 10%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 무법 도시가 더없이 마음에 들었다. 태주는 조건을 바꿔 1년 동안 30% 할인된 가격으로 100약국에 독점 판매하기로 했지만 노인은 그건 너무 과하다고 만류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노인이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노인은 이 도시의 모든 고아들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약국 수익으로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으니 태주는 해독제를 만들 공방을 제공받는 대신 이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런 호의에 감격한 홍표는 주인공에게 아주 완벽한 장소가 있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과 함께 두둑한 수표를 챙긴 주인공은 장비를 구하기 위해 도시의 유명한 시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는 쓸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무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왔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냐고 묻자 그 남자는 그렇다고 답하며 자기 가게가 이 동네에서 최고라고 주장했다. 기묘한 조조.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근육질의 거구 대머리. 남자는 주인공이 잘생겼다며 특별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태주는 질색하며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장이는 그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풋내기라면 자신의 외로운 공방에 꼭 들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장장이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장인 정도로 보였지만 무공 삼성 경지에 오른자를 가볍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러니 그는 숨은 장인임이 틀림없었다. 잠시 후 가게 안에서 방패, 검, 망치, 단검 등을 둘러보던 주인공은 진열된 무기들에 대한 감상을 질문받았다. 그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자 대장장이는 자신이 이 도시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순간 독공의 무도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외모와는 달리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기에 대장장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를 확인한 그는 종이에 그린 무기 100개를 주문하기로 했다. 유엽비도를 살펴본 대장장이는 그 작은 크기에 흥미를 느끼며 호신용인지 물었다. 그러고는 대머리 남자가 이 단검들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마나스틸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재료가 부족해 당장 완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대장장이는 신중하게 계산을 마친 뒤 고객의 외모에 따른 할인을 적용해 계약금 10%를 포함한 총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일회용 무기 100개 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지만
주인공은 놀라는 기색 없이 전액을 선불로 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장장이는 첫 번째 샘플이 완성되면 주인공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인사를 건넸다. 무기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에게 이제 남은 건 방어구였다. 암기를 모두 넣을 수 있을 만큼 주머니가 많은 옷이 필요했기에 그는 옛 스승처럼 긴 장포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입은 모습을 상상해보니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 좀 더 현대적인 옷을 입기로 했다. 그렇지만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태주는 호기심이 생겼다. 여우 귀를 한 여자가 플레임 부티크의 신상품이 막 출시되었다며 현재 코트를 전시 중이라는 전단지를 건넸다. 태주는 가죽 코트가 긴 장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단번에 깨달았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거리를 둘러보던 두 사람의 시야에 마침내 성이 들어왔다. 긴 머리의 여성은 현대시대의 도시 주변에 성벽이 있다는 사실을 꽤나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짧은 머리의 일행도 이에 동의하며 이곳은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귀빈들만의 전용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도시 부유층의 행태에 대해 논하고 있던 여성은 백도 그룹의 후계자이자 사관학교 생도인 종윤희였다. 그녀의 곁에 있던 사람은 윤희가 꽤나 위압적이라 느끼며 여우 가죽 코트 하나 때문에 왜 이 먼 도시까지 왔는지 물었다. 코트는 희귀한 시베리아 환상 여우의 털로 만들어져 방어력이 뛰어나고 여름과 겨울 모두 입기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을 들은 주황색 머리의 일행은 그 코트라면 휴일을 날려버릴 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인정했다. 회장인 할아버지가 블랙카드를 빌려줬지만 윤희는 내 돈으로 사겠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 순간 마침내 기차가 구리시장에 멈춰섰다. 승객들은 마침내 기차에서 내렸다. 사관생도는 김 비서에게 지체할 시간 없이 곧바로 부티크로 가자고 말했다. 한편 다시 주인공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는 장포 대신 가죽 코트를 입는 편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부티크에 들어선 태주는 밖에서 전단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서는 그 남자 역시 코트를 노리고 왔다고 생각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때 플레임 부티크의 사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다가 그가 꽤 낯익은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주는 눈앞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짐꾼으로 알아봤다. 그녀는 한 달 전 오크의 습격을 받았을 때 같은 파티에 있었다고 밝혔다. 마침내 마법사를 기억해낸 주인공은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 부티크가 본업이고 마법사 일은 그저 부수입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계속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태주는 이목을 피하려 오크를 죽인 공로를 그녀에게 떠넘겼던 터라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여자가 깨어난 후 진실을 직면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그녀가 이것저것 캐물을까 두려워 피하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막 떠나려는 찰나 그녀가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웠다. 마법사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정말로 그 짐꾼이 맞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노고단 측에서 만화를 다 쓰고 기절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은인에게 뭔가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일단 적당히 맞장구 쳐주었던 것이다. 태주가 극구 부인하려 했지만 여자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덕분에 팀장과 남자친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녀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자 주인공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능력을 시험해 보려던 원래의 목적은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마법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 순간 비서가 아가씨를 기다리게 했다며 가게 사장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마법사는 즉시 사과했다. 그러고는 돌연 무릎을 꿇었다. 마법사는 뜬금없이 아가씨에게 단호하게 사과하며 이제는 그 코트를 팔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태주는 특히나 당혹스러워했다. 비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온갖 고생을 하며 먼 길을 달려왔는데 결제 직전에 거절당했다며 불평했다. 마법사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가게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을 정말 팔고 싶었지만 더 뜻깊게 쓸 곳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아가씨와 비서 모두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사관생도는 이미 들을 만큼 들은 상태였다. 이에 그녀는 비서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제지했다. 아가씨는 제 갈 길을 가기로 했다. 비서가 이 모든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소리쳐댔지만 귀하신 아가씨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다독였다.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자 태주는 괜히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법사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라며 안심시키자 태주는 왜 코트를 팔지 않기로 한 건지 물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그가 평소 사람 마음을 참 못 읽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거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법사는 그 비싼 코트를 그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태주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법사는 그저 생명의 은인에게 은빛 여우 가죽 코트를 선물해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주인공은 뿐이었다. 즉각 거절하며 당시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 그녀를 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의도 따윈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녀는 만약 그가 자신에게 보답하고 싶다면 남자친구처럼 헛되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을 구해주면 된다고 당부했다. 주인공에게 이토록 깊이 감사해야 한 건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평생을 악인들 틈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덕분에 그는 무언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태주는 이런 감정이 전혀 싫지 않았고 결국 감사히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마법사는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그의 치수를 재러 달려갔다. 한편 선계에서는 괴짜 늙은이가 꽤나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검선 동빈선이는 이 끝없는 양로원 같은 곳에서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생겼을 뿐이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들과 달랐다. 같은 무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절세동마는 그 누구와도 달랐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다른 세계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은 그는 이 세계의 광기에 굴복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미친 자임이 분명했다. 혼자 너무 심심했던 검선은 그 사내에게 그런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혔다. 동마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이 세계에서 천도복숭아라 불리는 과일을 특별한 선물로 주기로 했다. 조금 뒤 늙은 원장의 보육원 가장 깊은 지하에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태주는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다름 아닌 해독제 제조가 끝났다는 소식을 방금 전해 들은 영감이 보낸 연락이었다. 홍표는 매장 진열대가 거의 다 비어가던 참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고 이는 주인공을 크게 놀라게 했다. 새로운 모기 퇴치제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게는 온갖 모험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게다가 첫 번째 테스터 같은 일부 사람들은 아예 대량으로 약을 사재기하고 있었다. 태주는 영감에게 물량이 더 들어올 예정이니 1인당 최대 2병까지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영감은 동의하면서도 언제든 가짜 약이 등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공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방품이 나오면 그저 새 제품을 만들면 그만이었고 만독공 없이는 누구도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국 사장이 물량을 기다리는 동안 판매량을 제한하겠다며 전화를 끊으려 할 때 태주는 포장기계를 부탁했다. 약을 만드는 것보다 포장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7일 동안이나 연구실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고 불평하자 영감은 곧 기계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방 밖에서는 고아원 아이들 2명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귀신인지 아니면 내쫓아야 할 거지인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자신들의 비밀기지에 귀신 따윈 없다며 그저 쫓아내야 할 노숙자일 뿐이라고 여자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형체가 나타났다.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입을 떼자마자 아이들은 간 떨어질 듯 놀라고 말았다. 그렇게 두 아이는 냄새나는 귀신을 피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수많은 시간 동안 병을 포장하던 태주는 자신을 향해 험담을 퍼붓는 아이들이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7일 동안 씻지 않긴 했어도 냄새가 그렇게 끔찍할 정도인지 의아해했다. 그는 일꾼 한 명이 도망가는 바람에 예전 작업반장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고 씻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다가온 사람은 어느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주인공이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그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참이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김태주가 맞다고 인정하며 눈앞의 여자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보육원 소속으로 이름은 백소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경고했던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러 이곳에 온 것이었다. 소연은 그에게 특별한 소포를 전해주고 싶어 했다. 라벨을 확인한 태주는 대장장이가 보낸 프로토타입 무기임을 깨닫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아버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연은 자리를 뜨며 보육원을 나서기 전에 제발 좀 씻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는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끓어오르는 기대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씻기 전에 비수 프로토타입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소포를 뜯자 그 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다. 대장장이가 보낸 쪽지였는데 무기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달라는 건방진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안 봐도 뻔했기에 그는 즉시 쪽지를 찢어버렸다. 한결 기분이 나아진 태주는 칼날 하나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예리하고 단단한 만듦새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무게중심도 훌륭했고 손에 감기는 그립감도 기가 막혔다. 그렇게 무기가 얼마나 훌륭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한 청년은
코트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비싼 물건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이 떠올랐지만 돈도 꽤 벌었으니 제값을 치르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다짐했다. 그러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깨달은 태주는 서둘러 씻으러 달려갔다. 그날 잠시 후 산의 마수 경계 구역에서 주인공은 마침내 파티의 다른 일행들과 합류했다. 그는 곧바로 예전 반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반장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태주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자 반장은 자신들도 막 도착했다며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며 반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무례한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일개 짐꾼 따위가 사냥을 지연시켰다며 짜증을 내고는 당장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다. 그 오만한 자는 레이드팀 소속 초보자 정원준으로 그는 두 사람에게 이곳이 친목 다지는 자리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태주는 사내에게 말 조심하라 경고하며 자신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급도 없는 짐꾼 따위가 감히 말대꾸를 하자 검사는 심기가 크게 뒤틀렸고 짐꾼이라면 마땅히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여겼다. 태주는 이 성가신 놈의 목숨을 빼앗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고 대타를 뛰기 전 원래 일하던 짐꾼이 왜 도망쳤는지 단번에 이해했다. 그때 계약 위반 위약금이 엄청나다는 설명을 들은 그는 모욕이 계속 날아옴에도 꾹 참고 자신을 최대한 평생을 멸시받으며 살아온 태주는 일단 장단을 맞춰주기로 하고 결국 사과를 건넸다. 그 순간 다른 파티원들은 검사가 진짜로 짐꾼을 벨 기세라며 그만 시간 낭비하고 진정하라고 말렸다. 그런 소란 속에서 반장이 주인공에게 대신 사과하는 사이 팀장은 모두에게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태주는 15명이나 필요한 레이드에 고작 7명의 파티로 간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모기 해독제 덕분에 파티원 수를 줄이는 게 유행이라지만 이 레이드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파티에 경고하기로 했다. 검사는 짐꾼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한다며 소리쳤지만 태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레이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했다. 파티원은 어차피 죽은 목숨인 놈에게 더는 볼 일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는 우리의 주인공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만들었다. 태주는 단숨에 저 오만한 놈의 목숨을 앗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팀장 권동석은 파티원에게 아직 짐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계속 말대꾸를 하면 태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원주는 파티의 인원수에 의문을 품을 만큼 오만한 짐꾼은 처음 본다며 자유도시의 짐꾼들은 참 편하게 사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팀장이 짐꾼을 계속 모욕하면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던지자 검사는 그럼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고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 이딴 하등한 놈들의 모욕을 견디느니 그냥 싹 다 죽여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끝으로 파티의 리더는 출발하기 전에 모든 멤버에게 해독제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반장이 주인공에게 괜한 번거로움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태주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정말 7명으로 충분하겠느냐고 물었다. 오늘의 사냥터는 카리빨 담비 서식지였다. 그리고 해독제 덕분에 이제 파티는 방충복 없이도 더 적은 인원으로 사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장은 우리 쪽에 초보자가 2명이나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주인공에게 해독제 한 병을 건넸다. 태주는 이 약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떠올리며 미소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받아들었다. 그는 마법사가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거든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능력이 모기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그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벌써 2번이나 연속으로 태주는 파티원들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절세동마와의 연결고리 때문이었다. 그 사내는 결코 용서를 베푸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건드린 자들을 우선적으로 죽이려 들었을 것이다. 영혼을 공유한 탓에 주인공 역시 그의 도끼 품은 심성을 얻게 되었지만 지구에서 홀로 살아남기엔 너무 무력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딱히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다. 반장에게 자신의 곁에 붙어있으라고 당부했지만 반장은 아무리 평판이 나빠도 각성자 옆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이라며 설득하려 했다. 주인공은 숲 깊은 곳에서 어떤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며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발톱을 겨누고 있는 흉포한 마수였다. 어느 날 무림, 주지세가가 불길에 휩싸인 가운데 그 모든 배후에 있던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상처를 입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가문의 가주인 주지처는 감히 자신들에게 이토록 큰 화를 입혔다며 당고낙을 향해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독을 품은 자가 뇌마를 향해 비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눈앞의 노인과 그의 가문 전체가 마교와 은밀히 내통해 왔다는 사실까지 꼬집어냈다. 가주는 자신들이 5대 세가 중 하나인데 이 모든 건 함정이라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비수를 부리는 자는 마교의 무리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라 단언하며
그에게 무언가를 툭 던졌다.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들 목이 발치로 대굴대굴 굴러온 것이다. 동마는 마혈단을 만들기 위해 감히 양민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받는 마땅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고는 방금 그 말을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보라며 도발했다. 동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뇌마 같은 쓰레기들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 순간 노인은 천마에 대한 정보를 넘기겠다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럼에도 청년은 뇌마의 죄업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즉시 뇌마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바로 치명적인 독을 품은 비수의 비가 그에게 쏟아져 내렸다.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 역시 천마에게 똑같은 형벌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시 현재의 지구 파티원들은 모기 걱정이 사라지자 마틴 사냥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검사는 쏟아지는 전리품에 환호하며 성공을 의심했던 겁쟁이 반장을 향해 평생 짐꾼이나 할 팔자라며 자신이 만든 해독제 덕분에 사냥에 성공했음에도 오만하게 구는 그들의 모습에 태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쯤 누르려 애썼다. 그는 진심으로 저들을 죽여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새로 만든 비도의 첫 제물로 저런 귀찮은 버러지들을 쓰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다. 태주는 자신의 해독제가 없었더라면 파티가 마수 사냥에 훨씬 더 큰 애를 먹었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구하고 그는 이들이 다음에 닥쳐올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몹시 의심스러웠다. 주인공은 다시 한번 반장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며 곁에 바짝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반장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태주는 그들이 이 산에서 가장 흔하고도 악명 높은 시련, 즉 마수의 습격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괴수의 모습을 확인한 반장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붉은 털을 휘날리며 나타난 늑대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려워할 것 없다며 반장을 안심시키고는 배낭이나 꽉 잡으라고 당부해 그를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 늑대는 정규 랭커쯤은 되어야 상대할 수 있는 맹수였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다. 이놈들은 10마리씩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이었다. 원주는 두 번째 늑대의 등장에 허를 찔렸고 괴수를 죽이겠다며 검을 휘둘렀으나 늑대는 날아오는 칼날을 가볍게 피했다. 이를 본 검사는 패닉에 빠져 팀장에게 다급히 지시를 내달라 소리쳤다. 하지만 그 잘난 팀장놈은 이미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시작한 후였다. 함께 있던 여자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자 이 비열한 인간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미끼로 던져 늑대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자신들은 안전하게 도망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제야 늙은 반장은 사색이 되어 태주에게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며 매달렸다. 우리의 주인공은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줄 참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비도술 일섬을 펼쳐 암기를 투척했다. 순식간에 쏘아진 비도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 검사의 정수리와 팀장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깊숙이 처박혔다. 이내 숲 전체에 처절한 고통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장은 눈앞에 벌어진 참상에 기겁하고 말았다. 태주는 자신의 팀을 버린 놈과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가장 약한 이들을 희생시키려 한 놈을 차례로 꾸짖었다. 주인공이 제 한 몸 살겠다고 약자를 짐짝처럼 내버리는 비겁자들보다 혐오하는 것은 없었다. 검사와 팀장은 한쪽 귀가 잘려나간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제야 원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늑대 한 마리가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이다. 덜덜 떨며 반장은 어떻게 단일격에 저 괴물을 베어 넘겼냐고 주인공에게 물었다. 그 순간 남은 붉은 늑대가 동료의 복수를 하려 덤벼들었지만 무투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분노한 그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야수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태주는 파티원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너희들의 흔한 방식이냐고 물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늘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켜 왔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다. 원주는 귀족인 각성자를 위해 하찮은 것들이 죽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며 악을 썼다. 태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파티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로 마음먹고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 다음 태주는 그들에게 직접 싸우라고 명령했다. 한쪽 귀를 잃은 사내들은 어리 빠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기가 첫 번째 늑대를 처리했으니 두 번째 늑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었다. 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각성자의 심기를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고는 자신들을 도와주면 두둑한 보상을 주겠다고 주인공에게 매달리는 겁먹은 파티원에게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 다른 비도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태주는 말귀도 못 알아쳐먹는 저 멀대 같은 놈에겐 귀가 달릴 필요조차 없다고 결론지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임무는 짐을 나르는 것이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건 너희들의 몫이라고 뼈 때리는 일침을 날렸다. 마틴을 사냥할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꼴사납다며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싸우라고 명령했다. 태주의 눈빛에는 한치의 장난기도 없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검사는 절대로 그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태주는 굶주린 붉은 늑대가 코앞에 있는데 거절할 처지가 아닐 텐데 라며 차갑게 경고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검사가 파티원들에게 진영을 유지하라고 소리쳤지만 곧바로 짐승의 앞발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짐승의 일격은 그의 머리통을 어깨에서 깔끔하게 날려버릴 만큼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그 순간에도 파티의 팀장은 짐꾼놈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겠다며 벼르고 있었다. 하지만 희생양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사이 그는 어느새 자신의 곁까지 다가온 늑대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팀장의 상반신은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에 무참히 뜯겨나갔다. 살아남은 두 여자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괴수는 눈 깜짝할 새에 그중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제 남은 파티원은 단 한 명. 무자비한 포식자의 시선이 마지막 먹잇감을 향해 꽂혔다. 야수는 어김없이 그 강력한 턱을 벌려 거침없이 물어뜯었다. 그 일격으로 마지막 남은 파티원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 맛을 본 괴수는 이내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겼다. 바닥에는 놈이 탐낼 만한 먹잇감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괴물이 자신을 한낱 간식거리로 쳐다보자 반장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태주는 만약 괴물이 도망쳤다면 살려줄 생각도 있었기에 이 상황이 무척이나 성가시게 느껴졌다. 하차는 조무래기들을 몇 마리 죽이더니 주인공과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목격하고도 늑대놈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태주는 저 건방진 짐승의 목숨을 거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온몸의 기를 끌어올렸고 순식간에 파괴적인 무공인 혈인독장이 괴수를 향해 장렬했다. 그 여파로 하늘을 뚫을 듯한 거대한 충격파가 터져나왔다. 반장은 미각성자가 이토록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과거 오크무리를 몰살시킨 것도 태주였으며 마법사에게 공을 넘겨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목격해버린 자신을 태주가 어떻게 처리할지 두려워진 반장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태주는 반장을 해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반장은 그제야 크게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친 곳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아주 멀쩡하다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이어 태주는 반장에게 부탁 하나를 하겠다고 나섰다. 서늘한 눈빛 한 번에 모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두려움에 떠는 짐꾼 반장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무조건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무언의 합의를 마친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찢겨나간 시체들은 눈부신 햇살 아래 속절없이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중위와의 전투를 떠올린 태주는 짐승들이 저 시체들을 파먹을 것을 상상하며 그럼에도 자신의 양심은 한 점 부끄럼 없이 막다는 걸 느꼈다. 사실 그도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무림고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제물로 바치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천박한 족속들을 주지 가문에 썩어빠진 쓰레기들에 빗대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구리성의 UJ 제약 본사 회의실에서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매출이 무려 반토막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태주와 홍표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획기적인 모기, 해독제 때문에 모든 손님이 백시 약방으로 몰려가자 뚱뚱한 임원은 우리가 너무 오래 방관했다며 진작에 그 하차는 경쟁자를 짓밟아버렸어야 했다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제약의 오반복 사장은 도시 내 대부분의 약국을 통폐합하고 나머지는 천왕이 장악했음에도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은 곳이 바로 백시 약방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약국의 이기로 사장은 홍표가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감싸고도는 자치위원회를 맹비난했다. 반복은 뚱뚱한 친구에게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해결책이나 찾아보라고 쏘아붙였고 이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 그 순간 UJ 제약의 조은석 대표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며 중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그룹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모두가 솔직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보아하니 대기업들조차 주인공이 개발한 해독제를 복제하는데 철저히 실패한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반복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회사가 기필코 그 해독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파산을 면하려면 당장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기는 단언했다. 해도 UJ의 대표는 자신들도 어쩔 도리가 없으며 위원회가 걱정되더라도 평소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뚱뚱한 남자는 친구에게 그 정도는 예상했다며 조사는 끝났는지 물었다. 대표는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들은 해독제 개발자가 29세의 제대 장교이자 파주의 김응봉 준장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복은 주인공이 마스터의 아들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기에 이 정보에 불만을 품었다. 하지만 훈석은 이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태주는 집에서 쫓겨나 군인이 된 만화 무능력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죽기를 바라는 일본인 아내와 그녀가 낳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즉시 주인공이 가족에게서 도망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훈석은 이를 확인하고 백홍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태주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만약 거절당한다면 늘 하던 대로 피비린내 나는 방식을 쓰면 그만이었다. 그날 오후 지리산에 있는 제국군 마수 방위대 사령관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책임자는 자신의 정보가 도착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장교는 자유도시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정보라며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 영웅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사령관은 그가 김 장군의 만화 무능력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에 군은 자유도시에 보급 계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제조자가 군인 출신이니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다. 해독제를 확보하면 군은 마수 웨이브가 오기 전에 대규모 토벌 작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마스터 랭크인 오진영 중장은 부자지간이니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며 즉시 김 장군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다음 날 주인공의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장군이 마침내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내는 대학조차 갈 수 없을 만큼 나약했던 태주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졸부가 된 젊은이는 사기당하기 십상이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며 자유도시로 가는 표를 서둘러 예매했다. 하지만 장군은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녀를 만류했다.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인 가문의 골칫거리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난 아내는 호적이 어떻든 두 사람은 여전히 피로 맺어진 사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양심에 호소하자 그녀는 장군이 자신의 암살 의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중위가 이미 죽었으니 그녀는 진급심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아들에게 군납 해독제를 부탁하라고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친정의 영지가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할 수 없으며 장군 역시 두 아들의 학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그래서 김 장군은 그녀에게 직접 의부사들을 만나러 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 말에 아내는 좌절감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알아서 하겠다며 소리치고는 쾅 하고 거칠게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장군은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수개월 동안 실종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은 자유도시에서 꽤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한편 자유도시의 활기찬 시장에 있는 불꽃 부티크 안에서 주인공은 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값비싼 정장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옷을 한 벌 받았다. 마법사는 그 옷이 그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태주는 마수 가죽으로 만든 이 훌륭한 코트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무겁지 않고 방어력과 체온 조절 기능이 뛰어난 데다 색상마저 완벽했다. 게다가 마법사는 그가 요청한 대로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 주었다. 이 요청을 이상하게 여겼던 그녀는 태주가 여러 무기를 다루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고 그에게 혹시 헌터냐고 물었다. 34억 원짜리 새 코트 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마법사는 그저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고 거절했다. 우리 영웅은 이 선물이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녀가 꽤 난처했을 거라 지적했지만 마법사는 해당 고객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음을 굳힌 그는 다른 물건들을 여러 개 주문하기로 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많이 사면서 그녀의 장사도 도와줄 생각이었다. 마법사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물건을 모두 포장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짜증나는 평범한 각성자들 대신 모처럼 좋은 사람을 대하니 그녀로서는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다. 누군가 부티크로 들어왔다. 어느 수상한 남자가 우리 영웅에게 다가와 계속 찾고 있었다며 반갑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조훈석은 자신을 UJ 제약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태주는 남자를 경계하며 섰다. 대표는 이 예기치 못한 방문이 주인공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다. 청년은 그렇다고 긍정하며 대표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는지 물었다. 훈석은 제약협회가 자유도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조훈석은 영웅에게 모기 해독제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협박받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대표는 그저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지만 우리 영웅은 단칼에 거절했다. 훈석은 백홍표와의 계약을 파기할 모든 방법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약속을 했다고 단언했다. 제조법을 50억 원에 넘기라는 요구에 우리 영웅은 그렇게 헐값에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대표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청년에게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자유도시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무도가는 코웃음을 치며 그 남자를 무시해버렸다. 그때 마법사가 손님이 온 줄 알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태주는 쫓아낸 거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밖으로 나온 조훈석은 주인공이 그 말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부하들에게 평소 하던 작전을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그날 오후 주인공의 저택이 건설 중인 자유도시 외곽에 그가 수많은 짐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노인은 그가 많은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보였다. 태주는 원장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아원 아이들의 옷을 좀 샀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노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영웅의 친절에 감격한 나머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태주는 그 반응에 흐뭇해했다. 또한 홍표 덕분에 저택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게 감사한 마음도 컸다. 태주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자 노인은 정말 확실하냐고 물었다. 태주는 조훈석의 방문을 받고 마음을 굳혔다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원장은 대표가 주인공에게 해를 끼쳤을까봐 크게 분노했다. 태주는 그저 협박을 받았을 뿐이라며 안심시켰고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제약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했고 노인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태주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잘 부탁한다고 노인에게 당부했다. 자신의 새 회사가 세상의 빛을 보길 기다리는 동안 영웅은 새로운 약을 만들러 가고 싶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자신의 값비싼 새 코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꽤 짜증이 나 있었다. 혼돈독 신공은 무림 최강의 무인인 절대동마가 창안한 무공이었다. 이것은 가문의 전통 무공의 오행기공을 접목하고 다른 여러 무공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것이었다. 이 무공은 총 10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10성에 도달한 후에는 비기의 핵심인 독단을 얻기 위해 깨달음이 필요했다. 만천하우, 만텐화유. 이 비기를 통해 동마는 마교의 수장인 천마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 마수 출몰 지역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인간과 마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독술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단검을 꽉 움켜쥐고는 상대의 두개골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그렇게 거대한 마수는 속절없이 쓰러졌다. 태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독발톱 스라손이라는 놈이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질긴 가죽 탓에 태주는 내공과 무기만으로 싸우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 현재 그의 경지는 삼성으로 인류와 이류 무사 사이에 참담한 수준이었기에 마수의 독을 흡수해야만 했다. 거대한 독보석을 우연히 발견한 태주는 무인의 지식이 있으니 수련쯤이야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니 주인공인 그가 빠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몸이 그토록 많은 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 몸이 안정된 것을 보니 드디어 삼성의 벽을 뛰어넘을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는 포자독 고라니의 독을 취할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현실로 돌아와 몹시 비싼 투검들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자독 고라니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생물이었다. 등에는 두 개의 혹이 나 있어 낙타와 비슷해 보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태주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불쌍한 생물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죽는 순간 등뼈에 혹이 폭발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폭발과 함께 미세한 맹독 포자가 공기 중으로 흩뿌려졌다. 그렇게 태주는 셀 수 없이 많은 독방울들에 휩싸이게 되었다. 방독면마저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이 독이 자연적으로 흩어지려면 꼬박 1시간이 필요했다. 신중히 살펴본 끝에 태주는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이 독을 한 번에 흡수하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그 과정이 시작됐다. 독을 흡수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려 했었다. 그의 목표는 모든 도끼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 터였다. 이 독을 모두 흡수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다음 성싱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없는 운기조식 끝에 독을 내공으로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태주는
고라니의 독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지구가 무림보다 독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기에 태주의 빠른 성장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두 번 다시 나약함을 겪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수없는 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수행 끝에 마침내 김태주는 사성의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에서의 수행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래, 그는 한층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라니의 독을 해독할 해독제까지 찾아냈다. 그리하여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유제의 제약일이 마음에 걸렸던 탓에 그는 더는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백원장의 약방에 도착한 태주는 마침내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백원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진열장이 텅 빈 것을 보니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백원장은 그가 무려 보름이나 연락이 두절되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토로했다. 근심에 빠져있던 직원 역시 그의 귀환을 반겼다. 태주는 사과하며 수련과 연구에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한 뒤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알고 보니 많은 제약회사들이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버렸고 더 이상 물건을 납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치위원회 의약품 승인부서에서는 부작용을 검토하겠다며 해독제의 성분표를 요구해왔다. 태주는 단박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조은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백 원장은 이것이 그 대표가 가장 즐겨 쓰는 사냥법이라며 그가 자치위원회에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태주에게 알려주었다. 게다가 성분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약품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상황을 유심히 분석해본 결과 태주는 적들이 분명 더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은 딱 그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기에 태주는 적들의 허를 찌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태주는 홍표에게 위원회의 협박에 맞불을 놓자고 제안했지만 홍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 이해하지 못했다. 태주는 해독제가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아예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고아원 앞마당에는 뭉게뭉게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귀빈과 함께 고아원 식구들 모두가 조촐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첫 입을 베어문 순간 태주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방금 맛본 고기는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다. 전박이 포자, 독 고라니의 고기는 제국 전체에서도 최고의 진미로 꼽혔다. 태주는 황제가 독을 정화할 수 있는 고라니의 사체를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진짜였음을 단번에 깨달았다. 이 독에 대비해 해독제를 준비해둔 것은 그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처음에는 마수 웨이브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을 고라니의 독으로부터 보호하려던 것뿐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토록 맛있으니 중독성이 엄청날 것이 뻔했고 태주는 아예 고라니 고기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검으로 이름난 황제가 이 고기 맛에 중독되어 자신의 최고 단골 손님이 되는 짜릿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때 백 원장이 입을 열었다. 홍표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준 태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심지어 고라니의 독을 해독할 약을 만들어낸 그의 능력까지 치켜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닫아두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하지만 태주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시간이 지나면 해독제를 팔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릴 자가 누구인지 결과가 말해줄 터였다. 며칠 뒤 진수는 약방이 닷새째 문을 닫은 데다 가진 해독제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주변에서는 해독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소문이 진짜일 거라며 그 때문에 노 원장이 가게 문을 닫은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꼴을 본 베타 테스터 진수는 뭣도 모르고 나불대는 놈들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그러나 그가 막 한마디 하려는 찰나 누군가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선 이정학이었다. 자경단 대장의 등장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유제의 약국과 위원회의 유착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대장은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지시하며 위원회에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해독제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순간 진수가 부작용 따윈 없다고 소리치며 해독제가 없으면 또다시 그 답답한 방충복을 입어야 한다며 악을 썼다. 사람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자 자경단 대장은 헛웃음을 흘렸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버러지가 감히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에 심기가 뒤틀렸다. 하지만 결국 그따위 벌레들에게 칼을 낭비하지 않기로 한 그는 행정관이 자신에게 이런 귀찮은 일을 떠넘겼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는 가운데 이 유일하고도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만큼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을 본 자경단 대장은 내 놈의 그 오만함을 뒷받침할 힘이라도 있냐며 비아냥거렸다. 그 말 한마디에 진수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다. 대장은 약따위야 알바 아니었지만 위원회를 쥐락펴락하는 조은성만큼은
어떻게든 손봐주고 싶었다. 한편 행정관과 통화하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훈석은 자경단 대장을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어 무척이나 만족스럽다며 행정관은 자신과 위원장 덕분에 제3상임위원은 늘 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학은 극한 상황에서만 나선다는 점을 짚으며 대표 조훈석은 이미 계획의 2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관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기적처럼 자금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놈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같은 시각 오진영 중장의 집무실에서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태주는 마수 방위군에 해독제 100만 병을 시가로 납품하기로 했다. 중장이 잠시 멈칫하며 엄청난 가격을 지적하자 태주는 군대의 시가를 요구한 탓에 그의 심기를 거스른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곁에 있던 부관은 사령관님이 이 제안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했다. 중장이 오히려 태주가 제품을 너무 싼 값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청년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령관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계약금으로 대금의 절반을 즉시 태주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태주에게는 선보일 물건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자 했던 태주가 기어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태주는 포장을 풀며 사령관에게 한번 맛보기를 권했다. 마스터급 강자인 그는 자신만을 위해 조리된 고기를 대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어리둥절했다. 중장은 최근 건강을 생각해 고기를 멀리하고 있었다며 멋쩍게 변명했다. 그러자 태주는 이 고기를 황제에게 진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제야 그것이 포자 독고라니의 고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식감을 자랑하는 진미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주가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청년이 지닌 범상치 않은 능력에 감탄한 사령관은 그에게 다시 군에 입대할 것을 권유했다. 그 가벼운 한마디는 태주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살기를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지리산 마수방위군은 제국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는 부대였다. 그들의 임무는 마수 웨이브에 맞서 싸우고 마수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것이었기에 사령관은 부임 직후부터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낼 구명주를 찾아낸 것이다. 중장의 머릿속에는 온통 고라니, 독, 해독제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때 부하는 영웅에게 약속했던 대금이 성공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명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에게 보고했다. 사령관은 조훈석 때문에 태주가 자신들에게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다음 날로 예정된 고라니, 사냥에 대해서도 이어 보고받았다. 그는 부하에게 그 약제사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장군은 아무런 연줄이 없음에도 늘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는 부관을 칭찬했다. 부관은 마침내 상관에게 인정받게 되어 기쁨을 느꼈다. 그 순간 사령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군은 황제의 자리까지 함께 진급해 올라가자며 부관을 격려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리 주인공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한편 새로 지어진 김태주의 저택에서는 주인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회사 이름을 정하기만 하면 서류 작업은 자신이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태주는 군부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중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몹시 기뻐했다. 사령관은 주인공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신속히 알리며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백홍표는 군에서 받은 계약금 250억 원으로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하며 그 은행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겪었기에 해당 은행의 계좌는 아예 해지해버렸다고 밝혔다. 태주는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남은 돈은 보육원을 위해 쓰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꽤나 힘든 일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 길로 늙은 약사에게 회사의 공동대표 자리를 제안했다. 보육원 원장인 그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게 전부인 자신이 그런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주인공의 생각은 달랐다. 태주는 약재에 있어서는 천재였다.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지했기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홍표는 은인인 그가 자신을 믿음직한 파트너로 여길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노인은 수익의 10%만 받겠다고 고집했고 주인공은 이를 거절했다. 파트너가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아 할 것이기에 그는 홍표가 최소 30%의 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표는 동의했지만 이 자리에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인이 말한 사람은 바로 주인공이 보육원 지하 벙커에서 만났던 백소연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연은 자신의 아이들 중 가장 똑똑하기에 당장 그녀에게 연락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홍표는 20년 동안 보육원 원장으로 지내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과 인맥을 쌓아왔고 이는 그를 힘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주인공은 그를 공동대표로 삼은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태주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회사 이름을 짓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태홍백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 순간 노인은 각성자가 된 자신의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주인공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우제 약국의 대표는 악독한 자이기에 태주에게 경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자신에게는 보호가 필요 없다며 경호원들에게 차라리 자신들의 집이나 지키라고 재촉했다. 자신의 파트너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모습에 노인은 무척 놀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성자 표식이 없는 주인공은 강력한 각성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고 이는 그가 군인으로서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의 눈빛을 알아챘다. 자신의 걱정을 불신으로 오해할까봐 홍표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보육원 원장에게 지금 당장 경호원들을 모두 부르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고라니 독에 대항할 해독제를 시험해보고 싶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사냥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마수 경계구역에서 일행은 숲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몇몇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약제사가 입고 있는 매우 값비싼 코트와 훌륭한 장비를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며 걱정을 금치 못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새로운 보스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용자 등급인 25세의 백창우는 마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자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 걷기로 했다. 태주는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격이 없이 다가갔다. 검사는 코트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며 사용자 등급인 자신이 주인공보다 전투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사과했다. 태주는 자신이 표식이 없는 탓에 그가 격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이야기를 마저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는 검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무수히 번뜩이는 눈동자들을 발견했다. 폭풍 담비를 발견한 각성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그 마수들이 공격을 개시했다. 위험에 직면한 경호원들은 전투 태세를 갖췄다. 창우는 몬스터들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약제사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모탄중과 골프공 몇 개를 꺼냈다. 그러고는 자세를 잡더니 단숨에 그것들을 모두 쏘아보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술, 단검 폭발이었다. 그의 경호원은 넋을 잃고 말았다. 비록 개체는 약하지만 거대한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폭풍 담비는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용자 등급조차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 생물들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놈들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게다가 우리의 주인공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이 성가신 무리에게 꽤나 짜증이 났다. 그의 말에 따르면 놈들은 자신의 단검을 꺼내 쓰기도 전에 죽어버릴 정도로 한심했다. 태주는 전 주인의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는 포구이화침과 철환이라는 암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주인공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무기들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지갑에 큰 타격이 될 거란 뜻이었다. 태주는 마침내 암기 회수 기술을 얻기 위해 하루빨리 칠성에 도달하고 싶어 했다. 그 순간 젊은 검사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표식을 숨길 수 있는 은둔 고수 중 한 명인지 물었다. 태주는 애초에 자신은 각성자가 아니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창우는 자신이 그를 보호할 임무를 맡았다고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태주가 너무나도 가볍게 선두에 서자 청년은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키 큰 풀숲으로 걸어 들어가자 마침내 사냥감이 시야에 들어왔다. 고라니가 발견된 것이다. 창우는 당황하며 주인공에게 어떤 계획인지 물었다. 그러자 태주는 놈이 독 때문에 자신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약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아이들은 의구심을 품었다. 어찌됐든 이 약은 아직 시험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아버지 같은 원장님을 도와야 했고 이미 이 약제사의 힘과 천재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터였다. 이를 고려한 그들은 그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창우는 먼저 돌진하기로 하고 동생들에게 놈이 도망칠 경우를 대비해 마나 총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결정을 내린 검사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몬스터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위험을 감지한 고라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각성자들조차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공중으로 도약해 그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위에서 그는 자신의 스킬인 양단배기를 시전했다. 창훈은 몬스터의 목을 베는데 성공했다. 포자가 막 퍼져나오려 하자 보육원 아이들은 바짝 경계했다. 때마침 고라니 등에 있던 거품이 마침내 터졌다. 맹독을 품은 포자가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다.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던 태주도 그 결과에 무척 흡족해했다. 해독제는 대성공이었고 잠재력은 부족하지만 배짱 두둑한 이 청년 또한 꽤나 장래가 유망해 보였다. 보육원 아이들은 독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창훈은 해독제의 성공에 안도감을 느꼈다. 주인공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확인시켜주며 독이 없다면 고라니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기뻐하는 고아들 중 일부는 그를 의심했던 것을 사과했고 다른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를 믿고 있었다며 떠들어댔다. 위험이 지나가자 우리의 주인공은 사냥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하기 전 그는 해독제가 세상에 알려지면 고라니가 멸종할 때까지 사냥당할 것이라며 호위병에게 고라니 고기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과거 만주 지역에 위치한 신서울의 MG 본사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때 누군가 백 과장에게 다가왔다. 전략기획부 최연소 과장인 30살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장에게 대답했다. 전주학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가 정말 홍표가 키운 고아가 맞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언급된 것에 흥미를 느끼며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흡족해진 부장은 그녀에게 현재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젊은 과장은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주학은 그녀가 고향으로 내려가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길 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부장은 태홍백이라는 회사의 설립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의 뜬금없는 행동에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 회사가 고라니 독의 해독제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녀의 친아버지가 바로 그 신설 회사의 공동대표라는 것이었다. 고위층의 지시를 받은 부장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해독제의 제조법을 빼내오기를 원했다. 그 대가로 그녀에게는 두둑한 보상이 약속되었다. 소연은 보육원 원장님을 배신하라는 요구를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입을 열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인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홍표는 딸과 통화를 시작했다. 부장은 그녀가 전화를 끊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통화를 마쳤다.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그녀의 최종 결정을 물었다. 소연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대머리 부장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처럼 들렸다. 하지만 돌연 그녀는 자신의 사원증을 그에게 집어던졌다. 회사 최연소 과장이 사표를 내던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부장같이 볼품없는 인간이 남을 짓밟으려 드는 꼴을 보는 것에 신물이 났다. 고리를 마친 그녀는 분노에 차소리 지르는 옛 상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며 쿨하게 퇴장했다. 그날 밤 늦게 주인공 소유의 건물 안에서는 고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들의 노고를 칭찬했다. 그리고는 이제 보육원으로 돌아가라며 남은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창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가 해독제 개발자를 항상 호위하라고 지시하셨다며 반박하려 했지만 태주는 자신에게 호위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경호원들에게 보육원으로 돌아가 그곳이나 지키라고 재촉했다. 이내 태주는 대중의 비난이 두려워서라도 이 도시의 유일한 보육원을 해치려 드는 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널려 있었고 자유도시에는 유독 그런 놈들이 득실거렸다. 그렇기 때문에 태주에게는 그 고아들처럼 믿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다. 회사를 설립하고 해독제 재료를 처리할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나면 태주는 마침내 자유롭게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모으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두둑한 수입이 생기는 것에 태주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애초에 돈이 없었다면 이런 호화로운 아파트를 마련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니 기분이 묘했다. 주인공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다. 폐주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무림의 분신과 영혼이 이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그는 자유도시에서 짐꾼으로 살아가다 마침내 첫 해독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신이 만난 좋은 사람들이었다. 태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었다. 그의 눈에 자유도시는 자신의 완벽한 자립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그날 밤 늦게 초급 빌런 신디케이트의 보스인 마상식이 부하를 데리고 주인공의 구역에 발을 들였다. 그는 이곳에 굴러들어온 신출내기 주제에
벌써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질투심을 느꼈다. 부하는 모기 해독제가 대박이 난 덕분이라며 곧 출시될 고라니 해독제까지 언급했다. 빌런 보스는 부하에게 당연한 소리 좀 그만 짓거리라고 윽박질렀다. 마상식은 우제약품 대표의 지시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태주를 납치해 제조법을 훔쳤을 거라며 짜증을 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는 조은석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몇 분간 자물쇠를 딴 끝에 불량배들은 마침내 집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했다. 보스는 부하에게 타겟과의 실랑이는 생략하고 납치를 수월하게 해줄 약물부터 주사하라고 재촉했다. 이윽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주사기를 손에 든 그들은 은밀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지자 범인은 곧바로 행동 개시에 나섰다. 하지만 바늘이 살갗에 닿으려던 찰나 불량배의 손이 무언가에 턱 막히고 말았다. 내내 깨어있던 태주가 입을 열며 처음에는 그냥 주사를 맞아주려 했다고 밝혔다. 보스는 부하에게 허튼 짓 그만하고 당장 끝내버리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부하의 손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빌런 신디케이트 보스는 완전히 경악하고 태주는 말았다. 그들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며 반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범인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타겟과 주사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태주는 따끔하고 고통스러운 바늘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타겟이 많아 부적격자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 약물을 마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지 빌런들에게 물었다. 이토록 건방지고 대담한 태도의 빌런 신디케이트의 우두머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타겟이 스스로 약물을 마셔버린 것이다. 약효를 온몸으로 만끽한 태주는 상대에게 약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도시에서 약물을 밀매하는 악질 신디케이트가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들 뒤에 자치위원회 누군가가 뒷배로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이 밀매하던 상품이자 맹독이기도 한 그 약물이 지금 우리 주인공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그가 이런 종류의 독을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사성에 도달한 주인공은 그 독을 거뜬히 이겨내며 무림의 전생이 과거 온갖 영약을 취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때문에 태주도 그처럼 약물 중독자가 되어보기로 결심했다. 독의 기운을 증폭시키기 위해 그는 상대의 몸에서 약물을 모조리 빨아들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빌런 신디케이트의 보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태주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캐물었다. 하지만 습격자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대답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두운 밤하늘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자경단 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기적의 해독제 개발자인 김태주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부하는 그가 자신의 집에서 납치를 시도하던 깡패들을 붙잡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배후를 알아낸 뒤 자경단의 개입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마스터는 우제약품의 대표가 이 모든 일의 흑막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고 그가 이를 그르쳤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를 끌고 오는 것이었지만 대표를 건드리는 것은 명백히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될 터였다. 그는 지금 까다로운 사건을 맡았으며 수사를 담당하게 된 자신의 조직이 꽤나 고생하게 될 거란 사실을 직감했다. 그 때문에 자경단 대장은 선택지가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주인공의 자택에서는 두 집주인이 포로들 앞에 서 있었고 빌런 보스는 넋이 나가 반쯤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도착했다. 마침내 자경단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홍표는 마스터와 그의 부하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말았다. 마스터는 갱단원 위로 다가섰고 자경단원 중 하나가 늙은 약국 주인을 막아서는 사이 대장은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남자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빌런 보스를 처형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 그를 향해 날아왔다. 남자는 날아오는 비수를 재빠르게 쳐냈다. 태주는 왜 자경단 대장이 핵심 증인을 죽이려 하는지 추궁했다. 그는 빌런 보스가 납치 사건의 배후에 유해제 제약 대표가 있으며 주인공을 마약에 중독시키려 했다고 자백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보아하니 그는 자경대장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단번에 눈치챘다. 이름을 묻자 이 오만한 남자는 자신을 태주라고 밝혔다. 대장은 즉시 그가 치료제 개발자임을 알아봤다. 그러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다. 마스터급 각성자인 그는 눈앞의 사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고 충격적이게도 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예전에 그 짐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주는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모기 해독제를 만든 장본인이 맞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인공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검사인 대장은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깎아내렸다. 곧이어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대장은 자신이 이 자유도시의 법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범죄자들을 당장 처형하여 상황을 빨리 끝낼 마지막 기회를 주인공에게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태주는 거절했다. 이를 본 마스터는 많아 부적합자 따위가 어디 한번 처형을 막아보라며 도발했다. 태주는 반응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그는 즉시 단검을 꺼내 대장을 향해 던졌다. 그 남자는 날아오는 투사체에 경각심을 느꼈다. 이에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풍 같은 참격을 쏟아냈다. 이제 그 치료제 개발자가 혼자서 범죄자들을 생포했다는 것이 그에게도 분명해졌다. 자신에게 흠집을 낸 것을 보니 그 솜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2번이나 처형을 막아선 것을 본 상임위원은 태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주인공이 계속해서 입을 놀리자 그는 무언가 흥미로운 점을 눈치챘다. 그는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허공으로 뛰어올랐고 상대를 향해 단검을 던졌다. 태주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상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가 도착하며 싸움이 중단되었다. 갑자기 점프수트를 입은 남자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화려하게 등장한 중장은 골칫거리인 자경대장을 막기 위해 온 것이었다. 헬기에서 뛰어내려 지상에 착지한 사령관은 진행 중이던 전투를 중단시켰다. 군의 등장에 모두가 경계태세를 갖췄다. 중장은 오랜 지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정학은 군대가 자유도시에 무슨 일로 온 것인지 따져 물었다. 사령관은 구리를 방문하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은 군이 자신의 도시 일에 간섭한다고 비난했다. 이 강력한 각성자는 자신이 중장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진형은 자신이 민간인 신분으로 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마스터에게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 말이 그를 크게 분노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말을 남기고 이 민간인은 서둘러 자신의 친구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친구는 무사하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일부는 그에게 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마스터급 소장 구준영은 해독제를 제공한 은인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누구든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마스터 급인 박필성은 자신의 수하들을 경호원으로 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마스터인 홍준태 소령은 그에게 약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본 자경대장은 태주의 아버지가 준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미 이 강력한 군의 괴물들과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물러나기로 했다. 오진영은 조금 더 머물다 가라고 권했지만 마스터인은 그들과 달리 자신은 바쁜 몸이라며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군인은 그가 전혀 바빠 보이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중장은 자경대장의 형편없는 일 처리를 지적했다. 이런 불량배들이 여전히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리고 대장은 죄수들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오진영은 자신이 그 불량배들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상임위원은 이를 군의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중장은 그들이 자신의 친구를 해치려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정학이 황명을 들먹이려 하자 그의 상대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오진영은 둘 다 마스터일지언정 결코 동급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 순간 대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진형은 지금 당장 그의 목숨을 거둔다 해도 황제는 자신을 벌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벌벌 떠는 자경대장이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변명하자 다른 3명의 마스터들은 그를 비웃으며 당장이라도 그를 손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제야 정학은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부하들마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을 본 그는 다른 도리가 없음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오진영은 자경대장이 자신의 도시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지냈다고 꼬집었다. 그 말을 끝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중장은 동맹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홍표의 연락을 받자마자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중장의 개입 덕분에 주인공과 그의 동업자 모두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증인들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불량배들이 화두에 오르자 오진영은 배후를 색출하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나섰지만 태주는 이 문제가 오직 자신만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려 했다. 하지만 군인의 생각은 달랐다. 적이 해독제 생산에 손을 댄다면 군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치료제 개발자가 더 이상 자경대장을 상대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일로 인해 태주는 자신의 사성독이 마스터에게 타격을 주기엔 아직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 중장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승리는 고사하고 패배가 뻔했을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태주는 두 번 다시 무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큰 힘을 얻고 싶어 했다. 한편 자경대장은 주인공과 사령관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주인공의 투척 단검에 스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검에 독이 발라져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학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휩싸였다.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의 부하도 재빨리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대장을 병원으로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말과 함께 자경대원은 엑셀을 밟았고 그렇게 마스터는 크게 쇠약해져 버렸다. 얼마 후 상공을 날아가는 헬기 안에서 모든 군 관계자들은 죄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빌런 신디케이트의 보스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군은 그의 증언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부하는 즉시 손잡이를 잡고 헬기의 문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부하에게 자신들을 내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범죄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렇게 4명의 범죄자들은 차갑고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임무가 완수되었다. 이후 준태는 여제 제약의 대표 또한 같은 운명을 맞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령관은 주인공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배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오진형은 마침내 김태주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얻었다. 한편 기차역에서 세영은 창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방금 도시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동업자가 보육원에 수십억 원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두 번째 해독제까지 완성했다는 소식에 세영은 태주가 결코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택시에 타며 통화를 마쳤다. 소녀는 기사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그녀는 도시로 돌아온 것이 헛수고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잠시 후 원장님의 보육원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홍표는 자신의 아이들 중 한 명이 도착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소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홍표는 고마워하며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소녀는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냐며 소단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했고 노인은 포자도 고란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오빠가 해독제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했고 아버지는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다음 홍표는 바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동업자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다. 주인공은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 후 노인은 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당시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사과하며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무척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태홍백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에 주인공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가오자 주인공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하 19명과 함께 이곳의 보안을 배정받은 도민수 소령이었다. 주인공은 그들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군인 20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령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렇게 태주는 다시 한번 군대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소령은 내심 고란히 고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식사하라고 명령했다. 김태주는 드디어 자기 사람이 생겼기에 더 이상 외톨이로 지낼 필요가 없었다. 한편 자유도시의 성 안에 있는 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우재 약국 대표의 과거 범죄들이 거론되고 있었다. 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조은석은 파산한 데다 이제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 그의 원수는 살아있었고 고용한 암살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로 인해 범죄자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조은석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동안 잠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신처로 향하던 중 빨간불이 켜졌고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다. 왼쪽 귀 옆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차가운 금속이 창유리를 깨부쉈다. 그와 동시에 붉은 핏빛이 터져나왔다. 차 시트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 명령을 완수한 암살자는 기지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자경단 대장이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때 부하가 요청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마리넷 회사에서 만든 최고급 영약이었다. 고수는 당장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구슬을 집어삼켰다. 그러자 곧바로 혈관 속에 독이 정화되었다. 고수는 비싼 물건답게 훌륭한 효과를 기대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또다시 김태주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약재가 필요해진 그는 거대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구하기 위해 산의 심장부로 향했다. 약재 외에도 무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독을 흡수해야 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라니의 독을 섭취한 후 얼마 전 사성에 도달했던 그는 이제 오성경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주인공은 해충을 쫓기 위해 맹독성 진액을 뿜어내는 독수액 나무를 발견했다. 그 강력한 맹독 물질은 놀랍게도 달콤한 맛이 났다. 그런 다음 태주는 내장에 독을 품은 푸른 무당개구리와 마주쳤다. 마취제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을 확인한 그는 연구를 위해 개구리를 챙기기로 했다. 곧이어 그는 거대한 하얀 나무 지네와 마주쳤다. 뱀만큼 거대한 그 괴물은 단 한 번의 이빨로 오크를 절명시킬 만큼 강력한 맹독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강력한 독은 무도인인 그의 입맛에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덤불 속에 숨어있는 일종의 하얀 문양이었다. 갑자기 괴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거대 반달가슴곰을 찾아낸 것이다. 짐승은 맹렬한 전투에 포효를 내질렀다. 이렇게 빨리 마주칠 줄은 몰랐지만 그는 놈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주인공은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괴물에게 단숨에 날렸다. 짐승은 아주 가볍게 그 공격을 튕겨냈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곰은 곧장 인간을 향해 돌진했다. 태주는 순식간에 놈의 등 뒤로 돌아가 반격에 나섰다. 처음엔 제대로 적중한 것처럼 보였으나 거대 반달가슴곰은 등 근육을 움찔거리는 것만으로 비수들을 밀어냈다. 태주는 혈인독장으로 놈을 쳐내기로 했다. 짐승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놈의 발톱은 두꺼운 나무도 두부 썰듯 쉽게 베어버렸다. 주인공은 제압하기 위해 또 다른 무공을 전개했지만 모든 공격이 무용지물이었다. 적은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고 사성의 경지로는 쓰러뜨리기 버겁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다. 태주는 당장 더 많은 힘을 얻어야만 했다. 그는 푸른 무당개구리를 꺼내어 단숨에 집어삼키기로 했다. 이어서 지네도 삼켜버렸다. 혈관에 독이 가득 차오르자 이제 주인공은 그것을 독의 진기로 변환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과정은 순식간에 끝났다. 그렇게 독을 다루는 무인은 마침내 오성의 경지에 올랐다. 이제 싸움의 판도가 달라졌다. 태주는 동문의 새로운 무기인 혈나비를 사용해보고 싶었다. 금속 곤충들이 곰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암기의 궤적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비술은 오성에 도달해야만 쓸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곰의 눈과 왼쪽 귀를 쉽게 명중시켰다. 그것으로 싸움은 막을 내렸다. 그렇게 태주는 목표를 사냥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그는 전리품을 챙기기로 했다. 주인공은 괴물의 내장 깊숙이 손을 뻗어 그토록 갈망하던 장기를 마침내 손에 넣었다. 곰의 웅담은 강력한 맹독으로 가득 차 있어 온전히 적출하려면 기를 둘러야 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제 필수 재료를 손에 넣었으니 김태주는 드디어 새로운 영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